안녕하세요. 스타워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학적인 호기심까지 풀어보는 스타워즈로 과학하고 앉아있는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으로 좋은 정보를 전해주실 원종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네요. 그렇네요. 마지막 시간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가님과 함께 알아볼 스타워즈와 과학의 영역은 바로 제가 스타워즈를 보면서 가장 동경했던 것 중 하나인 하이퍼드라이브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인류가 아직 우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동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속도의 문제죠. 네네. 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거리를 빨리 이동하지 못해서 우주를 더더욱 개척하는데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현재 만약에 현재 지금 나사를 비롯해서 가장 이제 개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행성이 바로 화성이죠. 화성이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항공기로, 여객기로 화성을 간다면 과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또 거리라든지. 일단 참 생각해보지 않는 주제군요. 네. 보통 비행기로는 이제 대기권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인사이트호라는 화성 탐사선이 또 화성에 착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5월에 발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11월 달에 착륙을 했으니까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참고로 달까지는 사흘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에도 가고 하니까 아직 화성은 사람이 못 갔지만 그 다음 단계는 화성이니까 좀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통 이런 우주선들은 초속 이제 10km 이상으로 달리거든요. 네. 초속 10km면은 시속으로 36,000km가 됩니다. 1시간에 지구 적도 둘레를 거의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속도로 가서 5개월이 걸린다고 계산을 하면, 우리 보통 항공기라고 하는 거는 747 이런 거잖아요. 거의 논할 가치가 없네요. 예, 논할 가치가 없는 점 계산을 해보면요, 한 800-900km 정도로 나르거든요. 네. 900km로 하면은 아까 이제 36,000하고 곱하기가 쉽잖아요. 9436. 그러니까 40배 느리는 거니까 계산해보니까 2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는 가지 말자. 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군요. 어마어마하게 멀고요. 화성이라는 거는 달하고 달리 다른 지구하고 항상 같은 거리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화성은 태양을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하고 거리가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고, 그러네요.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5개월 걸린 게 가장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게 되면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일렬로 선다거나 할 때 물론 그 순간에 바로 가면 또 이제 지나가니까 또 그걸 잘 맞춰가지고 그 계산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지구의 과학 기술로는 그 정도고, 만약에 그러면 이론적인 얘기지만 광속으로 이동을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거리 정도, 현재 있는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인사이트가 도착을 하고 인사이트에서 찍은 사진이, 그리고 인사이트가 착륙을 제대로 했다는 전파 정보가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광속으로 8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꽤 틀리지 않습니다. 와, 광속이 엄청나게 빠르군요. 광속은 빠르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하이퍼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F 영화를 보면 이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스타워즈에 있는 하이퍼드라이브죠. 하이퍼드라이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하이퍼드라이브가 없으면은 그 영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행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이퍼드라이브가 없으면은 이제 매번 수십 년, 수백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가 성립이 안 돼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워프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광속보다 빨리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은 전부 워프 혹은 하이퍼드라이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근데 스타워즈에서는 이제 하이퍼드라이브 장면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밀레니엄 팰콘 호를 가지고 이제 도망갈 때, 출발할 때 이게 덜컹거리고 막 엔진 안 나오고 하다가 안 되고. 갑자기 별들이 쫙 빨려 들어오는 그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영화 처음 보는 사람들 다 우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느낌은 마치 빛보다 정말 빨리 날아가는 우주선 같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이퍼드라이브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론, 물리법칙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도 광속을 넘어설 수는 없게 광속에 도달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하이퍼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빠른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영화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제 그럴듯한 개념들을 만들어 놨는데 SF에 따라서 이제 서브스페이스라는 개념도 사용을 하죠. 서브스페이스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의 밑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위 지름길.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이런 식의 이 엔지니어링이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고 기술이 사용될 테니까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역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이렇게 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이를 이렇게 빳빳하게 펴고 있으면 이 빳빳한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표면의 직선 경로가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휠 수가 있으면 그리고 이 사이를 이동할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로를 만들어내서 통과한다라는 게 하이퍼드라이브 혹은 워프의 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접게 되면 이 접힌 사이를 통과하는 여기가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되든가 다른 세상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F에서 일종의 제시가 되고 SF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퍼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간을 휘는 것처럼 하이퍼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제 빨리 이동을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이퍼스페이스나 서브스페이스나 사실 말만 다르지 뭐 개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드라이브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이걸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동력이죠. 네네. 이걸 계산을 또 했었어요. 아까 알큐비에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게 동작할 수 있는지가 사실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이게 좀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는 태양 에너지를 전부 다 써야 되는, 태양 에너지를 다 쓴다는 말은 태양광 받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태양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다 태워서. 그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태양을 다 태워서 한 번 여행하는데 태양을 다 태워서 없애야만 쓸 수 있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좀 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알큐비에르 이 방정식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로켓 형태가 좀 세련돼지면서 이제는 한 목성 정도만 없애면, 목성 정도만 다 태우면 그걸로 편도는 할 수 있다. 그럼 벌써 현재로서는 그냥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현대의 우리 인류의 동력의 그 힘 같은 거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뭐 1인승, 2인승 정도 로켓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하는 거는 이제 원자 차원에서 이제 실험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썩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현재 과학기술로는 역시 극복하기 힘든. 네,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사실 그 스타워즈에서 보면 이제 엑스윙 같은 소형 우주선에서도 그 하이퍼드라이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SF 영화에서는 뭐든지 가능해야 되니까요. 사실 진짜로 하이퍼드라이브가 동작하는 세상에서라면 아마도 엑스윙에서 어떻게든 동작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진짜 스타 디스트로이어처럼 이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만큼 정말 멀리 갈 수 있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설정에 따르면은 그 세계는 그런 세계니까 뭐 엑스윙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광속으로 비행을 한다면 현재 하이퍼드라이브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광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속도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광속은 묻는데도 광속의 99.9% 이런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아주 어렵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도 SF도 많이 나오는데 광속의 99.9%를 내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먼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속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 가속을 하는데 보통 몇 달에서 몇 년씩 가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속이란 게 우리 왜 가끔씩 보면은 무슨 로켓 출발할 때도 그렇고 전투기 같은 거 조종할 때 6G 그러니까는 중력, 지구 중력의 6배니 9배니 이런 충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가속을 계속 받으면서 몇 달을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래서 이런 식의 속도라는 것은 사실 가고 있는 속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 도달할 때 가속이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이고 기계도 거의 찌그러지고 쩌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거를 SF 영화에서는 막기 위해서 무슨 젤 속에 들어가 동면을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곤 하는데, 물론 당연히 인류에게 아직 그런 기술도 없고요. 그 전에 이제 깨어난 포스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왔었죠. 캐셀런까지 12파섹으로 주파했다. This is a
ship that made the Kessel Run in 14 parsecs. 12.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파섹이라는 단위가 실제로 있는 건지 예, 그게 사실 그 스타워즈에서 가장 과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파섹이란 단위는 있는데 스타워즈에서는 파섹을 어떤 속도 시간 단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섹은 실제로는 거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우리가 광년이라고 얘기할 때 광년이란 뒤에 년이라는 라이트 이어잖아요. 이 년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마치 시간 단위일 것 같지만 광년도 사실은 거리 단위잖아요. 그래서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뭐 얼마 안에 주파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섹은 더 재밌는 거는 파섹은 지구하고 태양 간의 관계에서 계산에 나와서 도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갤럭시 far far away에 있는 어떤 행성들에서 우리 지구와 태양 간의 관계에서 나온 파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뭐 12파섹을 뭐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주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거죠. 광년이 이제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렸을 때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12파섹보다는 12파섹을 뭐 몇 초 안에 더 주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있긴 있는 단위였고. 있긴 있는 단위고요. 1광년이 보통 10조 킬로미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파섹이면 3.26광년이니까 32.6조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파섹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 그러네요. 엄청나게 먼 거리네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드라이브랑 이제 좀 비슷한 개념으로 SF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웜홀이죠. 뭐 웜홀을 통해서 빠른 거리를 이동한다. 뭐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에서도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에서도 이제 그 웜홀을 통해서 돌아가는 네,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이 웜홀을 통한 이동은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일단 웜홀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존재하는 천체고 블랙홀은 뭐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웜홀이란 거는 일단 계산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수식으로만 존재하는 거라서 이게 있는지 있다면 정말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죠. 웜홀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웜홀이 원래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이트홀 개념은 사라졌거든요. 블랙홀에 새로운 이론이 생기면서 이 웜홀은 보통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웜홀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지름길은 이제 터널이 생겨나는 건데 심지어는 지금 있는 웜홀의 방정식조차 웜홀이라는 거는 생기자마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초에 10억분의 1만에 100만 분의 1만에 없어져 버리는 네, 이런 존재가 이론적인 웜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 그 갤럭시 파파 어웨이 누구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SF 작품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사실 이 웜홀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알큐비에르가 만든 그런 드라이브 알큐비에르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나 하이퍼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정말 큰 우주 공간에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에너지로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른 못지않게 어려운 방법이다. 이렇게 먼 거리를 우주여행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가 살아 생전에는 보기 힘든 네. 네, 우리 세대는 뭐 살아서 화성이나 가면 정말 다행이고요. 달이라도 한번 가보면 다행이고 아니 뭐 저 대기권만 벗어나서 뭐 지구 한 바퀴만 돌아도 굉장히 다행이죠.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가 네, 영화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였군요. 근데 스타워즈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옛날 얘기라고 나오잖아요. 스타워즈가 미래 얘기가 아니고 그 far far away 그 말 시점이 좀 애매하죠. 예, 그 a long time ago 그죠? 그래서 아마도 뭐 우주는 넓으니까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는 그 제국과 그 지역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주 뛰어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던 그런 문명의 옛날 얘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굳이 지구로는 오지 않는. 예, 뭐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습니까? 거기서 싸우기도 바쁘고 지금 그래봤자 그 팔파틴이 정복해봤자 자기네 은하잖아요. 우리 은하가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멀고요. 자기네 은하 정복하고 하기에도 충분히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고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원종우 작가님과 함께 스타워즈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는 스타워즈로 과학하고 앉아있는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의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뭐 좋은 기획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스타워즈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